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선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농업이라는 이제 것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전반적인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사실 우리가 스마트 농업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또 말이 나오는 정밀 농업 또는 무인 로봇 농업, 시설, 그러니까 온실이죠. 온실 또는 축사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농업 또는 보면 도시 농업,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스마트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스마트 농업이다 하면 어떤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농업 자체가 요새는 스마트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말은 그냥 농업의 미래, 농업의 현재 및 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준비가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되면 제가 얘기하면서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뭐 스마트 농업이 등장한 시기적인 것은 보면 약 한 5, 6년 전으로 올라가서 보면 ICT 농업,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불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산업화, 기계화를 말하고요. 2차 산업혁명이 어찌 보면 이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그런 거죠. 3차가 이제 컴퓨터나 자동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 우리 실생활과 사이버 공간, 그다음에 통신도 무선 통신, 그다음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센서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말로 좀 우리가 최근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오늘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보면 많은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가 소통되고 사회적인 것들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도 사실 이미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미 스마트 농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스마트 농업은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 농업이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농업이 요즘에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요즘 농업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농업을 스마트한 것이다. 그 용어 자체를 보면요. 농업은 아실 테고요. 스마트, 앞에 스마트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 똑똑한, 영리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알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것, 즉 지능이 들어가서 어떤 영리한 일을 하는 것이 스마트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스마트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요즘에 뭐 ICT 농업, 로봇 농업, 정밀 농업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스마트 농업은 농업이 스마트한 어떤 기능들,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스마트한 것이 들어가려면 어쨌든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컴퓨터 기술, 인간이 아니고요. 어떤 컴퓨터에 의해서 뭔가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동화되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net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뭐 나오죠.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시면 알아요. 스마트팜이란 한번 찍어보면요. 스마트팜 안내 이렇게 나오고, 예, 그쪽 한 눌러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 정의가 뭐냐. 맨 위에 나오죠. 비닐하우스 축사의 ICT를 접목하여 뭐라고 하고 마지막에 농장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팜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하면 우리는 농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설원의 분야 구성 두 번째로 한번 가보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농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또 스마트 과수원, 아직 여기에는 없지만 논이나 밭이나 하여튼 농장이 스마트해지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컴퓨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들, 그 다음에 각종 구동기, 장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센서라고 말하면 온실에서 보면 작물 위에 있는 지상부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부의 어떤 환경 변수들입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센서들이 있어야 컴퓨터가 어떤 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또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면 이제 난방기를 튼다든지 온풍기를 튼다, 냉난방을 한다든지 또 비가 오면은 옆에 있는 창을 닫아준다든지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팜이라고 하는 건 농장이고요. 앞에 스마트자가 붙으면 컴퓨터가 뭔가 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센서나 제어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축사, 과수를 한번 눌러보면 과수원도 비슷하고요. 예, 과수원도 비슷하죠. 과수원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ICT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축산도 그렇습니다. 축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축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육하는 이제 동물들이 있고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ICT 장비들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ICT 농업이 될 겁니다. ICT 장비들이 들어가면. 근데 앞에 스마트자가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뭐랄까 스스로 똑똑하게 지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빅데이터나 가야만 스마트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ICT 농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겠죠. 자, 위에 잠깐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마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마트 농업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우수 사례, 지원 사업, 교육, 정보, 소식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그래도 나름 여기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예, 제가 여기서 자꾸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조금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실 하나에 어떤 센서나 냉난방기를 휴대폰으로 켜고 끄고 하면서 난 스마트 농업을 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ICT 장비가 한두 개 들어가 있고 원격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폰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지 스마트한 농업은 아니죠. 오래된 데이터가 쌓여지고 어떤 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농업을 보는 시각입니다. 다들 창업농, 사업화, 사업농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 아카데미를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농업은 철저하게 사업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준다. 나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 이것저것 해줘.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시고 국민들은 내가 생산한 거 다 사주세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사업으로 보시고 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아마 고객들도 등을 돌릴 것이고요.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어떤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농업을 산업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농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논의 면적이 약 100만 헥타르입니다. 1헥타르에 쌀을 생산하는 양이 뭐 다르지만 약 7톤 정도 됩니다. 7톤.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70kg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1헥타르에서 100명의 식량이 나옵니다. 100명. 그러면 5천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1헥타르에 100명의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쌀이 나오기 때문에 5천만 명에 대한 쌀이 나오려면 50만 헥타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100만 헥타르가 있습니다. 즉 절반만 있어도 쌀은 100% 작업이 됩니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0만 헥타르에 다른 우리 주 작물이요. 쌀 말고 벼 말고 이제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즉 김치 재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밀, 콩, 보리, 감자, 고구마, 잡곡 이런 것들을 심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농업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자, 우리나라가 그럼 농업이 돈이 되려면, 사업화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꽃을 수입하고 채소를 수입하는가요? 아니죠. 첨단 온실 기술을 수입하고요. 양액 기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물론 농산물도 수입하지만 종자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영농 규모가 작고 농지 규모가 작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급자족은 되지만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 국가로 가는 길 중에 농업 생산량보다도 거기에 관련된 핵심 기술, 즉 종자라든지 우수한 종자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소, 돼지, 닭 등도 우수한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기술, 육종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거기에 비료, 농약,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스마트 농업에서 얘기하는 센서, 구동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1등을 해서 수출하는 것이 농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축산을 많이 하려면 사료 문제, 양분 문제가 있고요. 배출되는 분뇨 문제와 그다음에 온실에서 나오는 양액, 폐양액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우리 농업을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세요라는 개념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왜 제가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까? 그죠?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내가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스마트해진 농업, 자,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농업이 스마트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스마트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육, 의료, 건설, 어느 것 또한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농업 또한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2010년 이전에는 ICT 기술이나 기자재 이런 것 엔지니어링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저희는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퇴비, 미생물 농약 이런 것을 집중을 해오면서 ICT 농업이나 자동화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나 필요하지 우리나라에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농민분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농민분들도 많은 분들이 딱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하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특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방식대로 농사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적고 품질도 낮은 과거의 기술로 농사를 지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주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서 반드시 빠르게 우리가 선진국보다 먼저 선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팜 하면 지능적인 농장입니다. 농장. 논, 밭, 온실, 축사입니다. 그것이 팜이고요. 농업하면 파밍 하면 농사죠, 농사. 파밍 하면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하면 이제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스마트 팜이라기보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스마트 팜 하면 농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좀 오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 팜이니까 스마트한 팜으로 농장에다가 이것저것 좀 달아보자 하면 스마트 팜인 거고요.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앞으로 제가 오른쪽에 맨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 그렇죠. 미래도 미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1% 내지는 5% 정도의 시설원의 면적, 축산 농가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기자재들이 온실에 다 들어가고요. 특히 유리온실, 물론 1, 2%밖에 되지 않지만 유리온실에는 ICT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축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지에도 첨단 농기계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미래가 사실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 미국 정도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스마트팜 영상을 노지 2개에 오른쪽에 이제 시설 2개를 했는데요. 맨 왼쪽 위에부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선정한 그냥 영상이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요. 앞으로 노지에서는 보면요. 그렇죠. 농작업을 이렇게 기계들이 하면 실시간으로 농사 짓는 이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그 구름 모양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버에 이게 정보들이 전송이 되고요. 그것들은 또 유저들,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또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인 농작업 현상이
이렇게 데이터가 취득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취득, 커넥티드, 디지털, 즉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 또 초연결 시대의 농업을 강조하는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요건 이제 GPS를 생산하는 트림블이라는 회사에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뭐 미래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농사를 거의 절반 정도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짓고 있는데요. 농경지에 이게 굉장히 아주 색깔이 다양하죠. 자, 농경지 위치마다 작물이 잘 자라거나 못 자라는, 왜 그러냐면 토양이 좋고 나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 균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런 변이들을 고려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 위에서 본 건 초연결 시대, 기계와 농사 짓는 농민들이 연결되는 농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농경지를 균일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위치마다 맞춤형으로 농사 짓는 노지 스마트팜 영상, 대표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시설 중에서 원예 중에서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식물 공장이 나올 겁니다. 식물 공장이 나오는데, 자,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노지에서보다 다양한 또 이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공간에 여러 단에서 아주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할 수 있고요. 또 24시간 끊임없이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 농약이 필요 없는 굉장히 안전한 환경적인 농업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광이나 환경이 노지와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열매 맺는 과일들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기술도 요즘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시설에는 끊임없이 많은 양으로 생산해야 되는 작물 또는 화장품 연료나 또 기능성, 우리 의약품이 원료가 되는 그런 작물들을 또 그러한 성분이 많도록 재배를 해서 그런 성분을 추출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고소득 농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자동화를 보는데요. 오른쪽 밑에 이제 보시면 자동화 온실입니다. 이것은 딸기 수확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딸기 재배단들을 지나가면서 익어 있는 딸기와 익지 않은 딸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사람이 선택적으로 수확하듯이 수확하는 로봇 농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눈처럼 보는 영상 센서나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사람이 손으로 따는 것 같은 저런 작동기, 로봇 팔이죠. 팔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요. 그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 4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이 안에는 저희가 봤던 ICT 센서 구동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지능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약하면 왼쪽에는 노지, 오른쪽이 시설인데요. 왼쪽에 초연결 농장, 그다음에 위치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는 농장.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시설 원예, 밑에 왼쪽부터 시설 축산, 빌딩형 식물 공장, 오른쪽엔 로봇 노지 농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강력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을 우리나라 국민이 사 먹어야 됩니까? 안 사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중국 농산물 수입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호주산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왜 농산물은 국산을 써야 될까요? 외국 농산물도 좋던데. 자,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느 나라 종자를 사용하세요? 어느 나라 센서를 사용하세요? 어느 나라 양액기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걱정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한번 좀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가서 자, 국내외 기술 격차 스마트 농업에서는 보면요. 지금 제가 볼 때요. 맨 오른쪽에 이제 좀 보면요. 이건 뭐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노지 농업은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설 축산이나 시설 원에는 네덜란드가 가장 앞서 있다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약 기술이 70%다. 뭐 어느 정도 흉내도 내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걸 적용한 데가 있어. 근데 한 뭐 70% 정도 같아. 그다음에 10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10년이 5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종자도 국산을 개발해야 되고요. 기자재도 국산, 소프트웨어도 국산. 거기서 개발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로 또 수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땅에서 기껏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양을 만들어서 생산하기 위한 농업, 종자나 기자재는 다 외국에서 사오는 농업,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호응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부한테 보조금을 더욱더 달라고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70%이고 10년이라고 하지만 더 벌어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여러분들이 농산업을 할 때 종자부터 기자재부터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이제 개념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는 농업기기 시장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 안에는 우리가 농업기기 시장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요즘에는 시설원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사실 농업기계고요. 축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사실 농업기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움직이는 농작업 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런 기계의 시장만 통계가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다른 통계가 별도로 나오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러한 기계 시장만 보더라도요. 연평균 8% 정도 국내 세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원의 시설, 축산, 스마트 농업 분야를 생각을 하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 기자재, 스마트 농업 시장입니다. 농산물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굉장히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고요. 땅은 증가하지 않는데 인구만 증가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심해지고요. 실제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급성장, 50%, 20%, 50% 연평균 성장할 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이걸 보면요. 이제 전 세계에 예측되는 건데요.
자, 파란색이 앞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자, 초록색은 보면요. 초록색은 보면, 왼쪽부터 보면 초록색, 캐나다 쪽이 이제 초록색이고요. 미국이 약간 이제 그 아이보리 색깔인데요. 노란색, 아이보리 색깔. 여기는 이미 사실 기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고정된 어떤 기계들이 사용되고 대체만 하지 신규 시장이라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급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면 그 위에가 러시아 쪽이고요. 왼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아직 조금 앞으로 이제 급성장할 곳이 되겠죠. 또 왼쪽 밑에도 남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은요, 중국이죠. 중국, 인도. 사실 이것도 말을 하면 길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농업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는 것은 농업 인구가 30%에서부터 기계화되고요. 농업 인구가 5%, 전 국민의 5% 이하가 되면 자동화나 ICT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하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 80년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고 농민이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농업 기계화가 진행됐고요. 2010년대 농업 인구가 6%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ICT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중국이 지금 농업 인구가 30% 됩니다. 인구의 30%. 지금부터 기계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인도는 아직 멀었고요.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보면 어디가 발전할지 알게 되는데 인도와 중국을 보면요. 약 합치면 30억이 넘습니다. 35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하면서 기계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겪었던 기계화 한 20년 하고 나서 ICT화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제는 중국, 인도가 기계화 함께 자동화, ICT화가 동시에 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이것이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국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첫째, 백신, 치료제죠. 백신이나 치료제 앞에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각 국가가 서로 먼저 백신을 차지하겠다고, 치료제를 차지하겠다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진단키트도 있고, 바이오 백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 구걸을 하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얻으러 다녀야 될 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어쩌면 백신이나 치료제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 식량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2050년이 돼서 지금의 50%가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자연재해가 잇따르고요. 전 세계 60% 이상이 항상 굶주림인데 앞으로는 더욱더 굶주리는 수치가 늘어나면 이제는 친한 국가도 없고요. 철저하게 식량 싸움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을 제외하면 95%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농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밭농업을 이제 논에다가 짓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가 재배하던 곳에 이제 밭농업을 활성화하고 또 시설 축산과 시설 원해를 활성화시켜서 식량 자급률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각한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농업을 바라보는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량을 지켜내야 되는데 땅도 없죠. 농민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면요. 농가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죠. 1980년도에 3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정도 농가 인구였고요. 자, 2000년만 돼도요, 47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농가예요. 2020년 올해에 5100만 명이 넘는데 농가 인구가 249만 명입니다. 5%가 안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절반입니다. 거의.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65세 이상 정말 건강하시죠. 하지만 미래에 10년 이상 지나서 활발하게 농사 짓는다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스마트 농업을 해서 많은 부분 자동화가 되고요. 또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시고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뭐 필요성 정도는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요.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 문구들을 보면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다 유행했던 것들입니다. 저것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저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뭐 인공지능 과목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센서, 제어, 과목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이상 흐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도 발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스마트 농업은 결국 농업의 ICT 기자재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사람이 경험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컴퓨터가 영리하게 하는 것, 그렇게 농사 짓는 것이 스마트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개념 중에 하나가 농경지 위치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그랬죠. 왼쪽에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의 토양의 산성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옥수수 수확량을 나타내는데요. 단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른쪽 옥수수 수확량 보면 파란색은 87 이렇게 나왔고요. 빨간색은 250 이렇게 나왔습니다. 3배 정도의 수확량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농경지라 할지라도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토양의 산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 것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측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또 거기에 지능이 들어간다면 스마트한 노지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밀농업의 개념이고요. 예, 요건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농업이 그렇습니다. 사실 스마트 해야 된 이유가 바로 제가 스마트 농업을 얘기하다가 정밀농업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밀농업이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의 근본적인 개념도 정밀농업의 개념과 유사하고 거기에 지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스마트 해야 되느냐? 위치마다 이렇게 위에서 항공기 사진을 찍은 건데요. 농경지를 보면 이렇게 위치마다 뭐 색깔이 다르죠. 농경지 위치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르지 않고 작물 생육도 똑같다면 스마트 할 필요가 없죠. 스마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위치마다, 시기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작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스마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차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요. 그것을 표시하고 또 다루어서 최적의 농사를 짓는 것이 정밀농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지나가겠습니다.
예, 요거 그래서 농업이 이제 보면 정보 집약적 농업에서 제가 이제 노동 집약, 기술 집약, 정보 집약이라는데 앞으로는 지능 집약적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공간적인 혁명. 왜냐하면 통신이 있죠, 거기에. 농장과 농장 사이의 공간이 없어지고 기계와 사람이라는 어떤 경계가 무너진 초연결 시대, 공간 파괴적인 농업, 정보 집약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공간 파괴 농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것이 제가 한 30년쯤 전에, 25년쯤 전에, 2000년도 전에 잡지에서 이렇게 스캔해서 본 건데요. 이게 광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뭔지 알죠? 내비게이션이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입니다. 저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 1999년도에 저걸 보고 잡지에 이런 게 나왔네. 뭐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지도가 막 있고 자동차가 주행하면 길을 알려주는 게 나오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 미래에 이런가 보다. 내비게이션 언제 나왔죠? 2003년, 4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 지도가 나오지 않은 스마트폰 상상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죠? 2010년에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통화, 문자, 영상통화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이 좀 지나면서 사진도 보내고요.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다가 스마트폰 앱이 급속하게 나온 것이 바로 2014년, 15년,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옆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미래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미 옆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농민과 비교되고 선도 농고와 비교돼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농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이 지금의 농업입니다. 스마트한 농업, 노지농업, 그 다음에 또 초연결된 농업,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노지에 대해서 이제 기반 기술인데요. 그냥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농기계들이 노지에 돌아다니려면요, 위치를 측정해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폰 위치 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제 농기계도 위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가 많이 필요해지고 GPS가 그 핵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예, GPS 시스템, 물론 이거 알고 계실 분도 있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듣듯이 GPS 방송을 듣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GPS 수신기가 있는 거고요. 하늘에 GPS 위성이 떠 있습니다. GPS 위성이 지구에 24개, 30개 정도가 골고루 배치가 돼서 어떤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수신기가 각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내 위치가 어딘지 계산해내는 것, 그게 GPS, 미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또 있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글로나스라고 합니다. GPS라고 하지 않고. 그다음 유럽 연합에서 개발한 갈릴레오 시스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약
24개에서 30개의 위성을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수신기가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GPS를 쓰지만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1995년부터 민간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m 정밀도입니다. 즉 100m라는 건 내가 1초에 한 번씩 위치를 계산한다고 할 때요. 100번 계산을 하면 50번 정도가 오차가 100m 이내인 것, 이걸 100m 정밀도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약 10m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있는 것은 위치가 10m 정도 언제든지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현재는 이제 무료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농기계에 좀 더 뭐 1m 정밀도 또 1cm 정밀도를 높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요. 이제 기지국, 자 넘어가서요. 예, 이렇게 앞에 DGPS라고 해서 기지국에 있죠. 기지국. 기지국에서 보정 신호를 나한테 보내주면 그 보정 신호까지 같이 계산을 하면 정밀도를 1m 이내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지국이 매우 좋으면 1cm 정밀도까지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지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국에 이 기지국이 여러 개 있고요. 또는 인공위성으로 아예 이 기지국을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GPS 위성도 있는데 기지국 위성까지 올려서 누구든지 이 보정 신호까지 받으면 1m 정밀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신기가 이 보정 신호까지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은 이 보정 신호까지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10m 정밀도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에 기지국이 깔려 있습니다. 1m 정밀도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기지국, 1cm, 2cm 정도까지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26개 기지국이 1m 정도까지 낼 수 있는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기지국들이 전국에 왼쪽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전국을 커버하도록 설치가 기지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렇게 수 센티미터 정밀도까지 낼 수 있는 기지국,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기지국들이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좀 더 넘어갈까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센서, 작물 센서들이 있는데 간단히 하나씩만 설명하면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지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푹 누르면 딱딱한 땅은 잘 안 들어갈 거고요. 부드러운 땅은 쑥 들어가겠죠. 그 힘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지도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기계가 지나가면서, 자, 그 다음 장이에요. 이제는 전기, 토양의 전기 전도도. 여러분들 굴이나 금, 은 이런 거는 전기가 잘 통하죠. 근데 나무, 플라스틱 이런 건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걸 도체, 부도체라고 하고 하는데 전기가 토양은요. 물기가 좀 있고요. 양분들이 있으면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수분이 거의 없고 양분이 없고 모래가 많으면 전기가 잘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을 하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런 센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또 토양의 산성도, pH라고 그러죠. pH, 산성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연구소에 실험용으로 한두 개만 들어와 있고요. 외국에서는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물이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측정하는 것.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한다. 잎이, 작물 잎이 이렇게 푸르르지 못하다, 노랗다,
뭐 이런 거를 눈으로 측정하기보다 이런 센서로 측정을 하면 광합성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엽록소가 충분한지 안 한지, 즉 질소 비료가 더 필요한지 안 한지를 측정하는 이런 센서들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계에다 카메라처럼 달아서 어떤 파장대, 가운데 좀 보시면요. 그린이라고 돼요. 녹색 파장대, 그 다음에 근적외선 파장대 분홍색이요. 블루, 레드 이런 파장대 빛을 비춰서 어느 것이 많이 반사가 되고 어느 것이 반사가 덜 되는지 측정을 하면 질소 비료가 더 넣어줘야 될지 질소 비료를 살포하지 않아야 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센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 콤바인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콤바인에 저 왼쪽에 보면 기계는 콤바인이죠. 콤바인입니다. 작물을 수확하는 콤바인인데요. 작물을 수확하고 탈곡을 하고 곡물 탱크에 들어가는 어디 중간에 곡물 양을 측정하는 센서, 곡물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센서 이런 것들을 달아놓으면요. 오른쪽과 같이 위치마다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면 내 농경지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빨간색은 굉장히 수량이 높고요. 녹색은 수량이 낮은 곳이다. 왜 왼쪽에 왼쪽 위에 빨간색은 왜 이렇게 수량이 좋지? 가운데는 왜 이렇게 수확량이 안 좋지? 내년에 이쪽에다가 비료를 좀 더 뿌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올해 뭐 한 20-30년 됐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만 아직 없죠. 일본 농기계에도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요. 요즘에 드론, 여러분들 드론 많이 쓰는데요.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건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드론으로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정보 취득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뭐 이렇게 드론으로 여러분 농경지의 생육 상태나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병충해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센서가 있고 어떤 기자재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말하면 이 뇌에 해당하는 거죠. 사고방식,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초반에 외국 기자재를 사용할 겁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국 농기계 한두 개 사서 써도 물론 안 되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쓰면서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노하우가 다 외국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 기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외국에서 판매하는 양액 기계를 우리가 사다 쓰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 데이터가 없이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산을 쓰고 국산에도 데이터, 의사결정, 인공지능 하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점점점 농업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현재 농식품부나 정부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득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또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농민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데이터 관련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농민분들이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외국 기종, 외국 기자재,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국산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 많이 있고요. 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계들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다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즉 의사결정을 내려서 야, 어디 가서 얼만큼 경운 작업을 해라, 어디 가서 얼만큼 비료를 뿌려라, 살포해라, 이런 기계들이 주행을 하면서 자동으로 그 위치가 되면 비료 살포량을 조절을 하고 또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한 기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지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용자가 이게 지도를 보면서 아, 이쪽에서 이만큼 뿌리라고 했지라고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자동화도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자동으로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기계가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더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더 조금만 몇 장 더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정밀농업 기계 기술 국내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그래프는 좀 잠깐만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죠. 연도가 지날수록 즉 첨단 기술들을 사용하는 작물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2000년대부터 2018년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 정도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면 이거 이제 미국 존 디어 회사 아시죠? 존 디어 농업기계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 이런 이제 홈페이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본의 농기계 회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미국의 농기계 회사 이런 제품들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물론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농기계들이 판매되는 날이 내년에도 판매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회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시판을 앞두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출시가 일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미국 존 디어에서 사실은 꽤 오래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인데요. 이제는 농업을 통합 솔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회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센터, 데이터 시스템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존 디어 시스템에 농민이 접속을 하면요. 오늘의 날씨라든지 농장 현황,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같이 사실 이런 정보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농장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 농장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을 이렇게 보면 이제 5개의 밭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농경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농기계가. 그죠? 이렇게 농기계가 작업하는 것을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상, 이미지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진도, 동영상도 이렇게, 비료를 뿌리고 있구나, 농약을 뿌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집안에서 이렇게 농기계 수리소 같은 데서 어제 맡겼던 트랙터 고쳐놨으니까 이제 가져가셔도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비 수리 부분까지 다 맡겨놓고요. 갑자기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이렇게 오네요. 물론 트랙터에 있는 작업자도 비가 온다는 정보를 알았겠죠. 자동화 모드로 자동화 모드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어떠냐 그건가요?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저기 필요한 비용은 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저걸 누가 공짜로 제공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소프트웨어, 기자재, 전문 지식 또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될 겁니다. 외국산을 사면 살수록 더 비용을 지급해야 될 날이 빨라질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자동화되는 농기계들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것 또한 이제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 농기계 시스템입니다. 큰 농기계가 아니라 소형 농기계 여러 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로봇 시스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뭐 일본 한번 볼까요? 또 그 다음 일본 보면요, 이 구보다가 일본의 가장 큰 회사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왼쪽 밑에 보면 뭐 글씨가 좀 나와 있죠. 농기계가 자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동주행 시스템을 2020년까지 실용화할 것. 지금 판매되고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구매를 원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거. 자, 보시면 이게 구보다 농기계 회사를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농업기계,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시설원에 ICT, 그죠? 스마트 농업 시설원에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종자, 유통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다뤄주는 농업 종합회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구보다 대단한 회사인데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을 우리도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것은 일본 북해도 대학 노구치 교수님이 이제 자동화 이런데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가운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농경지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봄에 경운 작업을 하고 또 채소를, 밭작물을 심고 또 중간중간에 제초 작업도 해주고 농약도 뿌려주고 또 가을에는 수확도 하는 그 과정들을 모두 자동화한 분이시고, 이분들이 이제 구보다, 얀마, 이세키 일본 회사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현재 상용화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이것이 이제 그 노구치 교수님 연구팀들 사진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트랙터, 각종 농기계들, 사람이 없이 다 주행할 수 있는 농기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면 헬기, 무인 헬기, 그 다음에 농업용 위성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뭐 개발을 했다기보다 저기 어떤 카메라를 장착해서 농경지에 어떤 정보를 취득해다오, 뭐 이렇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뭐 저걸 할 때 어떤 의견도 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 보면 실제 동영상들을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하나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농경지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로봇 경운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가운데는 파종을 하고, 또는 뭐 오른쪽처럼 벼를 심고요. 왼쪽 아래의 맨 왼쪽을 보면 중간중간에 제초, 풀을 뽑는 작업, 그 다음에 아래 중간에 보면 농약을 뿌린다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제 클릭하면 수확하는 것도 보일 텐데, 영상이 좀 깨지네요. 예, 콤바인이 수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노지 벼농사나 밭농사뿐만이 아니고요. 과수원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렇게 과수는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작업 차량, 우리 과수원 작업 차량 있죠. 이런 것 또한 좀 지능화 된다면은 많이 우리가 과수를 관리하거나 수확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에도 자동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이제 구보다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는 이항기, 벼를 옮겨 심는 이항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제 콤바인 작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중국은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국 한 농민 한 명당 농지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기계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큰 국영 농장입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경상북도만한 농장입니다. 농장 하나가 그렇게 크죠. 수만 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국영 농장은 엄청나게 크고요. 경지 정리도 잘 돼 있고 여기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기계들을 바로 적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흑룡강성에 있는 국영농장을 이제 방문했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요. 바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을 바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게 이제 체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국영농장에 처음에는 이렇게 외국산을 도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국산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 국산화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 개발 정도는 해놨지만 실용화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에 시설원회 쪽에 잠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도 보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도 나오고 엔진 오일 갈아라, 주행 기록도 나오고 그러죠. 이제 트랙터에도 이렇게 사용자 스크린에 각종 정보들이 나옵니다. 즉 작업기의 상태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전기 트랙터, 하이브리드 트랙터, 무인 트랙터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면 무인화 플러스 수확을 하면서 수확량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이항기. 물론 요거는 이제 구보다 제품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그대로 제가 보여준 거긴 하지만, 자율주행 무인 이항기가 저희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시설 원외의 무인 방제기,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제기, 오른쪽에 무인 헬기, 요즘은 무인 헬기보다 이제 드론으로 많이 방제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들은 실제로 2000년도부터 한 20년 전부터 개발이
뭐 연구 개발이 되어 왔던 겁니다. 다만 실용화가 매우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정된 실용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용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매우 늦어지고 있죠. 자, 2항기 바로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에 쓰는 농약 뿌리는 기계 또한 무인화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벼 콤바인도 무인화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 전장에 뭐 이건 2007년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1999년도, 1996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90년대 후반에 무인 트랙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무인 트랙터, 저도 여기 연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원격에서 왼쪽 위에 보면 트랙터를 게임기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위에는 서울이고요. 밑에가 수원입니다. 이렇게 트랙터를 운전하는데 벌써 한 15년 전에 0.5초 이내에 시간 지연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제초 로봇 이런 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유튜브나 기사를 검색하면 제초 로봇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지난주쯤에는 이제 과수원 아까 농약 뿌리는 기계도 새롭게 또 새로운 버전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요. 물론 엊그저께는 또 YTN에서 TV에서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물공장이 남극 세종기지에 이렇게 뭐 수박, 뭐 오이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나오기도 하던데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검색하시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잠깐 그래서 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 스마트팜의 시설원의 이쪽은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기도 쉽고 또 많이 접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지 위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온실 보면 이제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했고요. 제가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 이거 뭐 2008년도에 누구누구 등이 이제 이렇게 개발한 시설원에 대한 모형, 연구, 소프트웨어 이런 건데요. 결국 모든 환경 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 온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죠. 다만 현장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보급의 문제고요. 실제로 연구 개발은 뭐 많이 돼 있고 시스템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일부 어떤 들어가는 기자재 등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 제품보다 조금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뭐 문제가 크게 없다.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 또한 AS나 향후 데이터 등을 고려하면 국산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종속으로부터 종속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연구한 것 중에 잠깐 그냥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어떤 온실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식물공장 이런 것도 이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는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을 때는 2G 시스템에 2G나 3G 글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그런 구간이 없긴 하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 2G, 3G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문자로 어떤 것을 뭐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동영상은 제가 했던 것 중에 문자로 온실에 있는 온도, 습도, CO2 이런 걸 좀 알려줘 라고 문자로 보낸 경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동영상은 온실 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앱으로 터치로 했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 이제 코딩을 했지만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면요. WA 이렇게 라고 보내면 온실에 있는 이제 수신기가 이렇게 제 문자를 읽어서 WA라고 그렇죠? WA라고 했지.
그러면 온도, 습도 뭐 이런 정보들을 해서 나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그래서 와이파이나 뭐 3G 이상, 뭐 4G 스마트폰으로 하면 뭐 문제 없겠지만 이게 2G 상황 문자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터치로 제가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터치로 해서 뭐 창문을 열어라. 그렇죠. 열고 있죠. 좀 이따 닫아라 하면 이제 닫기도 하고요. 자, 명령을 닫아라 하면 이제 내려가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같이 공동 연구로 다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제가 스마트 온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새로 구입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매번 구입할 때마다 이제 내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면 스마트폰 앱 같은 걸 개발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딱 나오죠. 스마트폰 앱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떤 걸 클릭하고 더하기만 하면 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시설원회 같은 데서 어떤 기능들이 쓰여질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사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까 지능 이야기를 제가 맨 처음에 했습니다. 사실 지능이 들어가야 스마트 팜이고 농장이 지능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농업을 해야 스마트 농업이 되는 건데요. 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퍼지 들어봤죠? 퍼지 냉장고, 퍼지 선풍기, 퍼지 에어컨. 그 다음 인공신경망 있죠. 퍼지라는 말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애매할 때, 숫자로 나타내기 애매할 때, 뭐 온도가 많이 높으면 냉방기를 많이 켜라. 많이, 적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퍼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 사람이 뭔가 자꾸 보면서 아 이거는 포도야, 이건 배야, 이건 유치원이야 인식해가고 학습해가는 것을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하게 또는 더욱더 복잡하고 고난이도로 발전시키면 이게 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신경망 이런 기법이고요. 또 사람이 유전이 있죠. 우리 사람들 유전이 나와서 엄마의 유전자를 자식이 받고 자식의 유전자를 또 그 자식이 받고 어떤 돌연변이도 있고요. 또 우성, 열성 이런 유전 법칙들이 있죠. 유전 법칙들을 이용해서 어떤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설계 최적화, 최적 의사결정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전문가. 여기 나온 경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게 딸기 생육 전문가라든지 또는 뭐 어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의 병 전문가가 없는데 내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의 지식, 전문가가 이파리 색깔은 어떻습니까? 반점이 있습니까? 반점이 이파리에 뭐 중간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어봐서 그 질문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생육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 앞으로 이렇게 양분을 주시고 또 농약을 주세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라고 컨설팅도 하죠. 마치 사람이 하는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그걸 해주는 것이 또 전문가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퍼지, 인공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기타 뭐 딥러닝, 요즘에는 이제 뭐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 이런 데도 또 그런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뭐 음성 인식 이런 데도 지능이 많이 쓰이는데요. 전문가 시스템 이것도
그 딸기 생육이나 병 진단의 전문가 시스템을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의 것이 오른쪽에 이제 딸기 생리장애, 왼쪽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문가가 질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농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몇 개의 질문을 주고 받으면 농민들은 이제 전문가 시스템 질문을 하고 농민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얘가 진단을 내려줍니다. 어떤 생리장애예요? 어떤 질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라고 컨설팅까지 해주게 됩니다. 노심 현상이네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원인은 뭡니다. 오른쪽 질소결핍입니다. 원인은 뭡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중요한 또 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능들이 많이 들어가면 뭐 스마트팜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